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죠? 네, 제가 오늘 드디어 종강을 했습니다. 드디어 종강을 했고요. 지금 시간은 3시 18분입니다. 오전 3시 18분, 새벽 3시 18분이고요. 사실 종강하고 놀아야 되는데, 예, 원래 좀 놀긴 종강총회 가서 뭐 2차, 3차까지 달리긴 했습니다. 예, 뭐 과제 한 개 남기두고 그렇게 하다가 아까 전에, 네, 12시 되기 전에 과제 아까 아는 형이랑 같이 톡 좀 같이 하면서 그렇게 과제 끝내고 네, 지금에서야 정말 진정한 의미로서의 종강을 맞이했습니다. 예, 종강 하자마자 뭐 하는 일이라고는 뭐 이렇게 뭐 영상 찍고 이러는 것밖에 없는 제가 좀 한심하긴 하네요. 아유, 대학생이면 놀아야 되는데 그죠? 대학생이면 놀아야 되는데 이런 건 하고 있고 그죠? 에휴, 저도 참 대단합니다. 대학원에 꼭 가야 돼.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자, 계속 일곱 번째 영상이죠. 일곱 번째 영상이고 아직 스터디에서 발표한 적은 없는 PPT입니다. 조만간 하게 되겠죠? 조만간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차는 우리가 아직 심층 신뢰망과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아직 다루고 있고요. 오늘 오토인코더에 대한 내용을 좀 끝내고자 합니다. 네. 목차는 오토인코더 내용 조금이랑 이걸 RBM과 비교한 내용이고요.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지난번에 아마 설명을 안 했을 건데 또 했나요? 너무 오래돼서 제 기억은 안 나는군요. 뭐 지금부터 하면 되죠. 예, 우리가 나중에 또 심층 신뢰망이라는 거를 사용을 할 거고요. 설명을 할 거고요. 이거는 뭐냐? 이 가중치의 초기 값을 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프리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보통 RBM이랑 뭐 RBM이 기반을 둔 그런 알고리즘이거든요. 그것 중에 한 개가 오토인코더고 또 하나가 이 심층 신뢰망 Deep Belief Network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기반을 둔 심층 오토인코더다, 뭐 오토인코더다 이런 표현도 쓰네요. 네, 딥러닝과 더불어서 오토인코더도 뉴럴 네트워크거든요. 네, 그래서 예비 훈련이란 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또 기계학 수업을 들어보니까 뭐 예비 훈련이라는 걸 최근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뭐 뒤에서도 아마 내용이 나올 겁니다. 아마 앞에서도 나왔나요? 예, 나오지 싶었는데 예, 그래요. 뭐 궁금하시면 앞에 내용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비 훈련이라는 것은 요즘 와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 있지는 않다는 거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오토인코더란 무엇인가 하고 어떻게 학습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오토인코더는 비지도 학습 모형입니다. Y 레이블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입력 데이터, X 데이터만 이용해서 학습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네. 오토인코더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네, 이쪽이 은닉층, 이쪽이 입력층, 출력층이죠. 우리가 RBM은 어땠어요? 이거 무방향 그래프였죠. 무방향 그래프로서 여기 얘가 입력층이고 얘가 은닉층 해가지고 예, 그랬죠. 네, DB에는 이 심층 신뢰망 아니야. 이 심층 신뢰망은 이 RBM이나 오토인코더를 여러 개 쌓은 것이고요. 그죠? 여기 와가지고 여기 뉴럴 네트워크 여기 가시면 네, 이 사이트에 가시면 예, 이 동물원에 가시면 여러 가지 뉴럴 네트워크들을 이 어떤 게 있는가에 대해서 보실 수 있거든요.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는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네, 이게 아마 입력이겠죠? 이렇게 X1, X2, XD가 네, 입력일 거고요. 인풋일 거고요. 얘가 히든 레이어겠죠? 은닉층이겠죠? 얘가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이고요. 네, 출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X head 이렇게 해놨네요. 이제 X를 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을 학습하는, 네, 항등함수를 학습하는 이 오토인코더를 우리가 적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학습은 나중에 나올 것이고요. 자,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 봅시다. 얘가 지금 얘는 유방향 그래프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 뭐 어떻게 선형조합해서 활성함수를 씌우겠죠, 얘다가. 그게 이 값이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똑같이 뭐 뉴럴 네트워크니까 신경망이니까 이렇게 뭐 선형조합을 이렇게 H1부터 M까지 얘네도 마찬가지로 X1부터 D까지 선형조합을 해서 활성함수를 씌워서 H1을 만든 다음에 H1M까지 전부 선형조합해서 네, 리니어 콤비네이션해서
활성함수 씌워서 뭐 x1 hat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입력 벡터를 받아들여서 이런 연산을 한다. S1은 활성함수죠.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인코딩 과정이다라고 하고요. 네, 입력층에서 은닉층으로 가는 과정을 인코딩 과정이다라고 하고요. 뭐 노테이션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W1은 이 M times D 가중치 행렬을 네, 뭐 이제 뭐 안 봐도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B1은 이제 M by 1 편향 벡터를 나타낸다. 그렇죠? 이 각각에서 이 바이어스를 나타낸 것이고 여기 있는 얘가 이제 가중치 벡터겠죠? 이 가중치들이겠죠. 그죠? 연결 강도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래요. 뭐 S1은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 뭐 선형 함수가 리니어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시그모이드 펑션, 뭐 탄젠트 하이퍼볼릭 펑션, 뭐 렐루 펑션, 뭐 리키 렐루, 엘루 뭐 이런 함수들 다 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출력층으로 보내는 이 디코딩 연산도 똑같습니다. 뭐 S2도 여러분들 뭐 선택하기 나름이겠죠? 예, 뭐 이 노테이션도 뭐 W2는 뭐 가중치행렬, B2는 뭐 편향 벡터 뭐 이렇게 나타나 있네요. 봐봐요. 근데 여기 컨스트레인트가 있는데 이 W2를 W1에 트랜스포즈를 해요. W1에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원래 있던 행렬 가지고 또 갖다 쓴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두면 초정에 하는 매개 변수의 수가 적어지고 훈련이 단순해지기 때문이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토인코더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 입력값과 출력값을 같게 하도록 학습시킨다. 즉 자기 자신을 학습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있을 때 네, 얘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또 나오겠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오염된 어떤 무슨 이상한 걸 또 섞었어요. 뭐 플러스 엡실론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오토 인코더에 집어넣었을 때 뭐 x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효과를 노린다라는 것이죠. 뭐 이렇게 되는 것도 나중에 나올 겁니다. 예. 뭐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즉 훈련 데이터에 대해 평균 복원 오차라는 말이 나왔어요. 평균 복원 오차 이 xn과 뭐 x 햇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그렇게 학습을 해야 되겠죠. 이 로스 펑션이고요. l은 이거에 대해서 이 평균값을 해주면 평균 복원 오차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얘를 최소화하는 이 파라메타 아까 그거죠. W1, B1 그리고 W2는 W1의 트랜스포즈라 했습니다. W1의 트랜스포즈고요. 예, 그렇습니다. L은 뭐 손실함수라고 아까 이야기했고요. 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뭐 아까 전에 제가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최소화한다라고 했죠. 그게 로스 펑션이니까. 네, 그래서 얘도 보면은 x 벡터하고 x 헷 벡터의 이뭐 놈의 제곱이네요. 그렇죠? 이거 뭐 차가 그러니까 이 둘이가 유사한 벡터가 될수록 이거의 놈도 작아질 테니까요. 그죠? 뭐 만약 뭐 얘는 근데 연속인 값일 때 그러는 것이고 아마 연속일 때는 예, 뭐 입력 값이 뭐 바이너리거나 뭐 베르누이 값이면 이렇게 생긴 뭐 크로스 엔트로피 펑션을 쓴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토 인코더는 그래서 학습 방법으로 뭐 백프로파게이션도 쓰고 뭐 확률적 경사광법은 뭐 그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뭐 얘는 이제 그 뭔가요? 그 한꺼번에 다 넣는 거 뭐라고 했죠? 예, 얘는 그 배치학습이 아닌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군요. 그래요. 얘는 이제 온라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얘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배치학습이 맞나? 아마 그럴 겁니다. 데이터를 한 번에 전부 다 넣고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고 얘는 샘플 하나씩을 넣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일반적으로 아까 그 그림 봤죠? 이 D랑 이 M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D가 M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M이 이만큼의 길이가 이만큼의 길이보다 더 길이가 더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뭐 꼭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쓴다 이런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말은 오토인코더가 데이터 압축을 수행한다라는 뭐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입력 노드, 출력 노드 개수 M이 더 작아졌으니까, 그렇죠? 어, 데이터 압축이라는 것은 밑에도 적혀 있지만 활성함수로 뭐 선형함수를 사용하면 뭐 주성분 분석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는다. 뭐 m이 d보다 작으면 그렇게 되겠죠. 예, 뭐 중간값을 갖고 오면 되니까. 뭐 선형 함수를 사용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예, 뭐 시그모이드 펑션이나 다른 걸 쓰면 뭐 또 재밌는 일이 일어나겠죠. 예, 뭐 책에서는 비선형적인 코딩을 얻을 수 있다라고만 적어놨습니다. 야, m이 d보다 클 때,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요. 오토인코더가 항등항 함수 이 단순히 자기 자신을 학습하는 것보다 더 흥미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손실함수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왜 책에서 소개는 안 했습니다. 저도 안 해봤는데 좀 소개 좀 해주지, 그쵸? 그쵸? 자기들끼리만 알고 나도 궁금한데 책에서 안 알려줬습니다. 좀 아쉽네요. 궁금하신 분은 뭐 직접 검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해봐야 되겠네요. 글쎄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잘 상상이 안 가는데 뭐 그런 게 있겠죠. 예, 뭐 검색을 뭐 각자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차원 축소 이야기했죠. 아까 이런 경우에는 얘는 아예 붓고 데이터인데 이런 경우에 이런 걸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입력 데이터가 붓고 데이터는 4개짜리거든요. 무슨 뭐 길이 뭐 너비 길이 너비 이거일 건데 아마 오토 인코더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중간에 2개짜리를 만들면 왜냐면 이쪽 축이 두 개니까 축이 2개니까 그래서 이 중간에 은닉층을 2개짜리로 만들면 이 값을 가져와서 이렇게 차원 축약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뭐 RBM도 지난번에 보여드렸다시피 마찬가지로 차원 축약을 위한 도구로 쓸 수 있었죠. RBM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RBM 같은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으면 은닉층이 노드가 2개면 이렇게 차원 축소를 위한 도구로 쓸 수 있습니까? 2차원으로? 뭐 그런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요. 자, 오토 인코더래. 이건 RBM에 대한 건데요. RBM에 대한 건데, 지난번에 다 설명한 겁니다. 뭐 2개는 비슷하죠? RBM에도 이제 실수 입력과 이진 입력 RBM 2가지가 한 개 더 있었죠. 분류용 RBM도 있었는데, 뭐 그거는 아니고, 뭐 차원 축소 이야기할 때는 약간 논외였고, 이 실수 입력 RBM과 이진 입력 RBM에 대해서, 예, 2개가 뭐 거의 유사하죠? 네, 다만, 뭐 얘가 좀 더 분산을 좀 더 잘 보존하고 있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RBM은 차원 축약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토 인코더에 대한 컨셉은 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생긴 이렇게 많이 그리더라고요.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오토 인코더가 있으면은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넣었을 때 네, x를 넣었을 때 어떤 출력값 x 햇이 나오겠죠? 이 x 햇 맞나요? x 바라고 했나? x 햇이라고 했죠? 이 x 햇과 x가 거의 같아지도록 네, 자기 자신을 출력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컨셉을 오토인코더라고 하고요. 이거는 뭐냐? 히박 오토인코더 혹은 스파스 오토인코더라는 것은 뭐냐? 책에 따라서는 희소 오토인코더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더라고요. 제가 핸즈온 머신러닝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책에는 희소 오토인코더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텐서플로우로 배우는 딥러닝 책에는 히박 오토인코더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튼 스파스 오토인코더라고 저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희소 오토인코더는 뭐 스파스 오토인코더는 뭐 많은 은닉 노드를 사용하지만 예, 이 중에서 뭐 소수의 은닉 노드만 뭐 일정 비율의 은닉 노드만 실제로 활성화된다고 해요. 뭐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였죠. 예를 들어서 노드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한 5% 정도 되는 그 노드만 활성화를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희소 오토인코더라는 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하냐? 이것도 우리가 정규화할 때 그 파라미터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정규화를 했었죠. 그래서 은닉노드에다가 이제 이 희박성 제약 조건이라는 거를 이제 로스 펑션에다 추가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면 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뉴런을 한 평균적으로 한 0.2%만 0.2% 너무 작은가요? 20%라고 할까요? 20% 하면 0.2인가? 그렇죠? 그 뒤에 나오겠지만 뭐 평균적으로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로햇이라고 씁니다. 로햇을 한 0.2 정도로 한 평균적으로 20%의 노드만 활성화되도록 만들고 싶어요. 근데 딱 보니까 한
뉴런의 한 평균 활성화가 한 0.3쯤 돼요. 네, 한 0.3쯤 되는데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는 0.2로 만들고 싶어요. 이 평균 희소 정도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평균 희소 정도가 0.3인 거를 0.2랑 가깝게 만들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0.3에다가 0.2를 해서 뺀 다음에 제곱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렇죠? 근데 밑에 적어놨지만은 이런 방법을 쓰진 않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콜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겁니다. 책에는 KL 정보량 이렇게 적어놨고요. 친구가 이제 꽤 자주 등장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그거 RBM인가 할 때도 그 나왔죠? 맞나요? RBM 할 때도 나왔죠? 앞으로 또 나올 예정이니까 뭐 얘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그래서 그 아까 그래 아까 뭐라고 했냐요? 그 희박석 제약 조건이라는 게 뭔가 보면은 뒤에 이런 항이 붙어 있죠? KL 붙어 있다 그랬죠? 아까 전에 이거 로 제이 해시라고 적어놨죠? 로 제이 해시 뭐냐? K번째 은닉 노드의 활성 함수 값의 평균인 거예요. 즉 활성화되는 정도의 평균인 거겠죠? 활성화되는 정도의 어떤 평균값인 거고요. 음, 그렇습니다. 이 값이 이제 봐봐요. 이 값이랑 이 값이랑 이제 가까워질수록 이 값이 이제 곧 작아질 거거든요. 이 값의 의미가 이제 곧 나올 거거든요. 아무튼 이 값을 최소로 하는 이렇게 생긴 KL 정보량을 최소로 하는 그런 학습을 하면 이 로와 로 J 해시 가까워진다 이 정도로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노테이션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x하고 x햇의 사이 어떤 오차를 최소화하는 얘를 최소화하는 학습을 하는데요. 얘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 하이퍼 그냥 파라미터죠. 파라미터의 크기도 줄이고 얘는 이거 희박성 벌칙항이라고 하죠. 얘도 줄이는데 여기 있는 람다는 이 가중치 비용이고요. 얘는 희박성 벌칙항을 조정하는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 값이 커질수록 네, 이거의 얘는 아까 얘가 작아지면 로와 로세이 사이에 어떤 차이 값이 작아진다 그랬죠? 이 값이 커지면 따라서 얘랑 얘 사이에 어떤 그 값도 더 가깝게 어떤 학습이 될 거예요. 반면에 이 값이 작으면 어떨까요? 아까보다는 좀 더 느슨하게 얘랑 얘 이 사이에 어떤 이 오차를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람다도 마찬가지고요. 이 값이 크면 어때요? 이 값이 크면 잠깐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거는? 이 람다 값이 크면 어때요? 이 값을 작게 하겠죠? 이 값을 더 작게 하겠죠? 그렇죠? 이 값이 더 작아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얘가 커지면 이 전체를 최소화해야 하니까 이 전체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 값이 너무 커. 그럼 이 값을 더 줄여야 되겠죠? 그렇죠? 이 값을 더 줄여야 되는데 이 값의 의미는 뭐예요? 파라미터들의 크기다. 따라서 이 값이 클수록 그 뭐야 자꾸 하이퍼 파라미터랑 파라미터가 헷갈리는데 제가 말할 때 헷갈리는데 다시 이 람다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파라미터의 크기가 작아진다. 만약에 이 값이 그 좀 작으면 어때요? 이 값이 그래도 좀 커지겠죠? 어느 정도의 어떤 파라미터가 좀 더 커지는 걸 좀 용인하면서 학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 로제이 해시라고 하는 거는 J번째 은닉노드 활성함수의 평균 값입니다. 즉 활성화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값이 0이다의 필요 충분 조건이 로하고 로 J 해시 같은 거거든요. 로하고 로 J 해시 같은 거가 이 KL 정보량이 제로가 된다의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렇습니다. 나와 있네요. KL 정보량 KL 로 바바 로 J 햇은 로 바 로 J 햇은 봐봐요. 로 J를 로 대신 사용할 때의 엔트로피 변화, 엔트로피는 정보량이죠. 정보량 변화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값이 같으면은 뭐 KL 이게 0이고요. 이 값의 차이가 커질수록 이 값도 커지겠죠. 왜냐? 이 두 값의 차이가 어떤 커지면 분포가 달라질 테니까 대신 사용할 때 엔트로피 변화량이 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이 값이 커질수록 이 값이 차이가 커질수록 이 값도 커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값을 줄이는 학습을 하면 이 값도 이 두 개의 값도 서로 가까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예, 간단하죠?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예, 여기서 이 매개 변수 로우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은닉 노드에 대한 희박성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은닉 노드가 어느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뭐 작은 값으로 쓴다고 합니다. 뭐 어떤 값을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한 0.1 쓰나?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책도 봤는데 한 예제에서는 한 0.1 정도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 제약 조건 예라는 것은 이 정교화를 위한 어떤 벌칙항인 거죠. 벌칙항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벌칙항을 히박 오토엔코더에 부과하며 이것도 또 제약 조건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의 수가 줄어드니까 이걸 쓴다고 했죠? 그래서 제약 조건에서 이 벌점화 복원 오차식은 다음과 같이 단순화된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뭐야? W1 제곱이고 W2 제곱인데 얘가 지금 W1의 트랜스포즈니까 이거의 아마 이거의 놈은 아마 프로베니우스 놈인가요? 아무튼 그 두 개 같으니까 2 람다 이렇게 되는데 2 람다 대신에 그냥 이렇게 한번 쓴 거예요. 원래 2 람다 이렇게 쓰는데 뭐 2 람다나 람다는 어쨌든 상수니까 이렇게 그냥 쓴 겁니다. 어쨌든 상수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 똑같더라. 왜냐하면 이 제약 조건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얘를 최소화하는 학습을 하면 그래서 얘를 최소화하는 학습을 하면 어느 정도의 희박성에 대한 이 벌칙항이죠. 어떤 희박성에 대한 어떤 걸 얻을 수가 있고 동시에 정교화 효과도 얻을 수 있고 이게 동시에 이 평균 복원 오차도 최소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책에 있는 이 예제들을 가지고 한 거고요. 제가 이거 다 실습을 해보고 싶은데 이 텐서플로우 1 코드라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한 텐서플로우 좀 다룰 수 있으니까 제가 직접 다 코드 다 두들겨 보고 그렇게 해볼 생각도 해보고는 있어요. 아무튼 뭐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요. 이거는 책에서 아마 복원이래. 예, 책에서 히바고 오토인코더를 구현한 예제인 겁니다. 얘는 미니스트 데이터고요. 예, 지금 보면은 7, 뭐 2, 1, 뭐 이런 숫자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히박 오토인코더 혹은 스파스 오토인코더라고 하는 것에 집어넣었더니 학습을 했더니 이렇게 결과를 가져오더라. 뭐 이렇게 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다소 다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그렇죠? 대신에 이거 보면은 이거는 4인지 9인지 좀 헷갈리긴 하네요. 이 9야 4야 좀 헷갈린데 그렇죠? 뭐 나머지는 뭐 그럭저럭 이 8이랑 잠깐 헷갈릴 뻔했네요. 2 맞네요. 그렇죠? 약간 이렇게 돼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요. 아무튼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그렇죠? 네. 이 정도면 뭐 학습이 잘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디노이징 오토인코더 혹은 잡음 제거 오토인코더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얘는 빈센트라고 하는 분이 처음 제안한 모양인데 그러니까 입력 벡터 x가 있죠. x에다가 어떤 잡음을 넣는 거예요. 잡음을 넣은 거를 뭐 x 틸다라고 하면 이제 x 틸다랑 이제 x 햇을 이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잡음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 잡음을 제거해서 이 복원하는 것을 학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 x 햇이랑 이 x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를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뭐 다 똑같고요. 네. 아까 전에는 이게 다 똑같습니다. 네, x 대신에 x 틸다가 들어간 것이 중요하고요. x 틸다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 스토캐스틱 매핑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떤 q라는 어떤 그런 분포가 있나 봐요. 이 분포에다가 집어넣어서 x 햇이랑 x 틸다라는 것을 생성해서 여기는 잡음 이렇게 해놨네요. 고의적으로 잡음을 추가하여 오염된 x 틸다를 만든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x라고 하는 어떤 입력 벡터가 있으면 여기다가 확률적 매핑이라는 걸 해서 이 x 틸다라는 것을 만들고요. 그러면은 뭐 여기에 뭐 잡음이 섞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해서 이제 활성함수를 갖다 씌우면 이 h라는 것을 어떻게 되는 것이고요. 얘는 은닉층이 있는 거겠죠? 얘는 은닉층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다시 이제 얘는 인코딩 한 거죠. 인코딩 한 거고 얘는 이제 다시 디코드를 해야 되는데 인코더 다시 디코딩을 디코딩 맞나요? 철자 맞죠? 디코딩을 해야 되는데요. S2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코딩이 봐봐요. 그러면 어떤 출력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 출력값은 x로부터 나온 이게 아니라 x 틸다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x 틸다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뭘 학습하느냐? L, S2, S1, x 틸다 이거와 x 헷 맞나요? x 헷 이게 x 헷이죠. x 얘를 이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얘와 얘 간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죠. 얘는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얘는 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잡음이 섞인 입력 벡터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잡음이 섞인 값으로부터 어떤 얻어낸 출력값이랑 이 실제 x랑 이 간의 차이를 줄이는 즉 잡음을 제거하는 효과를 내는 오토인코더를 학습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x 틸다는 어떻게 만드느냐 한 세 가지가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 정규 분포를 따르는 잡음을 더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돼 있네요. 예, 뭐 x가 주어졌을 때 이 x 틸다의 분포를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x의 일부 원소를 임의로 0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얘를 뭐 임의로 0으로 만든다 이런 거겠죠? 세 번째는 x의 일부 원소를 임의로 해당 변수의 최소값 혹은 최대값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뭐 최소값 혹은 뭐 최대값 이렇게 만드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잡음을 섞은 다음에 실제 값과의 어떤 오차를 이렇게 줄이는 네, 이쪽으로 가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이 실제 값과의 오차를 이렇게 줄이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요. 뭐 여기도 뭐 이름이 다 적혀있네요. 뭐 첫 번째 방법을 그 뭐 가우시안 노이즈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뭐 두 번째는 마스킹 노이즈, 세 번째는 솔트 앤 페퍼 노이즈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왜 솔트 앤 페퍼인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찾아보려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네, 시험 공부를 하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까먹었습니다. 예, 뭐 직접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요. 자, 그래서 그림 3.5가 이거죠. 그림 3.5에서 뭘 최소화하느냐, 어떤 학습을 하느냐, x와 x 헷 얘는 이제 s2, s1하고 x 틸다 얘겠죠? 그래요. x하고 x 틸다, s1, s2 이거 이렇게 해서 얘를 최소화하는 매개변수 w1, b1, w2, b2를 구하는 거예요. 학습을 하는 거예요. 네, 학습을 하는 겁니다. 즉, 뭐 여기 해석도 있죠. x 헷을 오염되지 않은 x에 가능한 가깝게 만드는 그쵸? 이 오토 인코더가 이런 거죠. x에다가 뭐 이상한 거 섞어요. 뭐 엡실론 이런 거 섞었어. 뭐 어떤 노이즈가 섞인 얘를 이렇게 뭐 이렇게 x 틸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봐요. 얘를 이제 이렇게 생긴 오토 인코더에 딱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간에 은닉층이 있고 다시 출력층이 있어서 어떤 값이 딱 나오겠죠? 뿅 하고 딱 나올 건데 이 x 틸다와 x와 x가 이 값을 최소화하는 실제 값과 오염된 값을 넣었을 때 이 실제 얘와 거의 비슷하도록 볼까요?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오염된 값을 집어넣었죠. 오염된 값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얻은 값이 x 헷이잖아요. x 헷인데 이 값이 거의 뭐 x와 비슷하도록 원래 있는 네, 이 잡음을 제거한 거죠. 이 잡음을 제거한 x와 비슷하도록 네,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했으면 여러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잡음을 추가한 걸 넣었을 때 잡음을 제거하는 효과를 내는 오염되지 않은
x에 가능한 가깝게 만드는 그런 오토인코더를 학습을 하는 것이 바로 네, 디노이징 오토인코더가 되겠습니다. 네, 뭐 주로 사용되는 손실 함수는 뭐 아까 이야기했죠. x하고 x햇 이거 제곱 얘를 최소화하면은 뭐 이거 두 개 간의 오차가 최소화가 되겠죠. 혹은 이 크로스 엔트로피식 얘를 이제 해도 뭐 괜찮다고 합니다. 뭐 얘는 주로 뭐 연속형 값에서 쓰겠고 얘는 이제 주로 그 카테고리컬 변수에서 쓰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매개 변수들이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징 되고 뭐 학습은 뭐 역점8 얘네를 최소화하는 거니까 우리가 다 했으니까 할 줄 아니까 역점 팔고리즘 혹은 네, 온라인 학습에서 확률적 정사각법이라는 걸 이용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이제 입력 벡터 x가 주어질 때마다 얘는 이 확률적 매핑이 뭐냐, 무슨 매핑을 쓰느냐에 따라서 오염된 다른 x를 생성한다는 것을 뭐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걸 어떻게 얘에 따라서 이제 오토인코더도 다르게 학습을 한다 이런 이야기겠죠. 봐봐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얘는 아까 디너이징 오토인코더를 학습을 해서 미니스트 데이터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아까의 경우에는 좀 사진이 좀 흐릿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좀 그런 건 좀 덜 하는 것 같다, 그렇죠? 보니까 얘를 약간 이 각각의 데이터들을 이 잡음이 섞인 데이터로 간주한 다음에 이 오토인코더를 학습을 해서 출력을 했더니 뭐 이런 게 나왔다고 합니다. 예. 보면은 뭐 거의 대부분 학습이 잘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거 보면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7인데 출력한 값을 보니까 이게 7인지 이게 9인지 뭔지 뭐 잘못 출력한 것 같긴 한데요. 예. 예, 모르겠습니다. 7을 넣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얘는 뭐 그럴 수 있는 것 같긴 하죠. 얘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나 좀 신기하기는 합니다. 그래요. 뭐 제가 한번 실습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자, 이제 3.4절이군요. RBM과 오토인코더에 대한 비교인데요. 예, 여러분들 RBM 우리가 스터디한 내용 안 까먹으셨죠? 그렇죠? 봐봐요. 이제 편의상 이제 RBM과 오토인코더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DBN, 딥 빌리프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위한 두 가지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는 뭐 좀 다르게 쓰이기 때문에 둘 중에 뭐가 더 좋다 이런 건 없는데 대신에 더 간단한 거는 오토인코더가 더 간단하다 이렇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RBM도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했습니다. 시절에서는 뭐가 더 좋은가 이런 거보다는 이 최적화 문제에서의 어떤 차이점, 어떤 특징들을 보이느냐를 좀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RBM과 오토인코더 둘 다 이렇게 생긴 이 최적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뭐 J 리컨스트럭트 얘는 복원 오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네. RBM의 기본 학습에서도 이 최적화 문제가 이 복원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 학습하려면은 이 로그 Z를 계산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봤던 그 수식 기억나시죠? 그게 사실 이런 형태거든요. 이런 형태인데 Z는 분할함수죠? 기억나시죠? 이런 식이 아마 한번 나왔었습니다. 제가 식을 써도 그 책이 있으니까 직접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제가 식을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책을 봐야 되는데 실수 입력 값을 가지는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잠깐만요. 아, 그래요. 우리가 RBM 학습을 할 때요. 어떤 게 나왔냐면 이 파셜, 이 세타는 임의의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그 p x xn 하고 우리가 세타는 그냥 파라미터가 들어있는 함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고요. 얘는 뭐 없어도 됩니다. 예, 아무튼 이거를 계산을 할 때요. 중간에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파셜 세타
로그 Z 마이너스 파셜 세타에다가 로그 시그마 h에다가 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이 에너지 함수 e에다가 xn 그리고 h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식이 중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런 형태가 이런 형태라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보고 잘 모르겠는데 이런 형태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걸 계산하려면 이 z라는 걸 계산해야 되잖아요. 얘는 근데 얘를 계산하는 게 인피저블하니까 그래서 CD 기법이라는 걸 이용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값이 그래서 아마 E 해서 무슨 기대값 마이너스 무슨 기대값 해서 한 개가 h이고 한 개가 xn하고 h 이거였을 거예요. 이거 계, 네, 이거였을 거예요. 이거 계산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또 다른 걸로 어떻게 바꿔서 계산했냐면 네, 이 h 어쩌고 마이너스 이 h 마이 이 h 어쩌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산한 게 있었거든요. 네, 이런 걸 CD 기법이라고 했고요. 자세한 거는 앞에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앞에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CD 기법은 이거를 단위 부분적으로만 딱 계산을 해요. 이게 이제 RBM의 벌칙항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거라고 합니다. 저는 보고 이게 그거구나 하고 딱 별로 못 느꼈는데 이 책에서 그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네요. 예, 반대로 오토인코더의 최적화 문제는 희박성 벌칙항을 가지는 다음에 보건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첫 번째 절에서 제가 오토인코더의 기본적인 컨셉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에 저희가 희박 오토인코더 혹은 스파스 오토인코더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베타였나? 베타 곱하기 KL 로 하고 로 J 헷 이런 항을 제가 갖다 붙였었죠. 그래요. 얘를 갖다 붙여서 이런 식으로 스파시티, 페널티 탐 이렇게 해놨네요. 얘가 이제 벌칙항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얘를 줄임으로써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희소한 정도, 그러니까 희소한 정도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가깝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완전 이퀄은 아니겠군요. 네, 이렇게 해서 로 J 헷 여기에 가깝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은닉 노드가 활성화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평균적으로. 그래서 J번째 노드가 평균적으로 활성화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뭐 얘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희박성을 위해서 뭐 L1 놈 아까 이야기했죠? 뭐 아까 로 마이너스 로 J 헷 얘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다. 아니면 이거 제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인 이 쿨백 라이블러 발산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네, 그래서 얘를 위해서 다양한 벌칙항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핸즈온 머신러닝에서는 이 L1보다 이 쿨백 라이블러 발사안을 더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몇 분 정도 지나는 거 볼까요? 38분밖에 안 지났네. 원래 같으면 제가 시간을 더 써야 되는데, 그쵸? 스터디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짧게 설명을 해야 돼서 매번 짧게밖에 설명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문제가 항상 존재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충분히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40분이 안 됐군요. 그래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DBN, Deep Belief Network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RNN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거든요. 없네요. 제가 RNN도 목차를 넣었을 줄 알았거든요. RNN 목차를 보면요.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제가 안 넣었군요. RNN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층 신뢰망 다 다루고 난 다음에 RNN도 당연히 이제 개요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로 어떤 예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 책에서 예제에 대해서 한 챕터씩이나 쓸 정도로 이렇게 자세히 다룬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만큼 쓸 일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RNN의 구조를 볼 것이고요. 이게 세 번째 챕터입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아마 이렇게 세 개를 보지 싶네요. RNN의 구조 정도까지.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이 구조가 뭐야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군요. 뭐 학습이 근데 좀 많아가지고 학습이 좀 길거든요. 식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구조까지
이렇게 또 하루 이렇게 쓴 다음에 네, 스터디에서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계획까지 다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번째로 RNN의 학습이고요. 네, 학습이고요. 이 다섯 번째가 이 RNN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이 게이트 순환 신경수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LSTM, 뭐 GRU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네, 볼까요? 게이트인지 뭔지. 네, LSTM과 GRU 이거군요. 네, LSTM과 뭐 GRU 이건 것 같습니다. 아마 얘만 가지고도 근데 좀 시간을 좀 많이 잡을 것 같아서 아마 이거 한 시간 그리고 데이트랑 6번은 텐서플로우 코드 예제인데요. 얘도 한번 볼까요? 얘는 지금 텐서플로우 1.0 코드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1.0 코드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이제는 저도 프로젝트 좀 하면서 이제 이거 좀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뭐 제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코드는 가능하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일곱 번째로 이제 워드 임베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워드 임베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얘는 뭐 간단히만 나오나 뭐 좀 자세히 설명을 하나 좀 약간 간단히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여덟 번째도 이 워드 임베딩에 대한 코드고요. 네, 워드 임베딩에 대한 코드가 되겠고요. 네, 끝이네요. 네, 이게 RNN 내용의 끝입니다. 네, 챕터 4, 챕터 4, 네, 챕터 4 해서 RNN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은 우리가 CNN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도 볼까요? 그 다음 이게 챕터 5고요. 챕터 6가 GAN이네요. GAN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가 아마 강화학습입니다. 예, 강화학습이고요. 네. 아직 챕터 3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큰 그림들을 다 벌써 그리고 있어. 그래요. 이게 이 내용들이 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그래요. 네. 이렇게 한번 큰 그림들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어차피 다 공부를 해야 될 내용들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까지 오토인코더에 대한 설명 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제 심층 신뢰망을 설명드리면 이제 챕터 3 그 뭐냐 이 심층 신뢰망과 오토인코더에 대한 내용이 다 끝나는 겁니다. 네, 챕터 3가 끝나는 거고요. 3가 이제 이것도 다 끝나는 거고요. 이걸 시작할 때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 정도로 수식이 빽빽하게 막 나와가지고 책에서, 예, 챕터 4도 아마 그렇지 싶습니다. 아까 아래는 학습 보니까 뭐 장난 아니대요. 아래는 구조 보니까. 네, 뭐 게이트 이것도 뭐, 사실 제가 이번 기계학습 수업에서 이 딥러닝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내용을 듣지 못했어서 좀 아쉬웠는데, 네, 아마 이번 방학 동안에 이거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혹은 선배님들이랑 스터디 같이 하면서 이거에 대한 아마 갈증을 좀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뒤로 안 넘어가시는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